네, 김효선 확 회장님의 개회사, 환영사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문가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후 발표자께서 답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객원 교수님이십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ESG 현황과 경영 전략 보고서를 집필하셨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공공기관 ESG 경영 개요 및 공공영역 경영평가제도 등을 감안한 ESG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이신 이태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만나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경대학교 이태호입니다. 저는 이제 경영평가위원을 3번을 역임했었는데, 제가 2009년 처음 경영평가를 할 때, 그때 총괄간사로 계셨던 분이 우리 여기 계신 곽재기 부총장님이신데,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 경영평가단을 하면서 이 공공기관의 특성이 무엇일까? 그래서 ESG를 한다면 공공기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간략하게 20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SG 경영의 특징은 민간 기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핵심인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사회나 이사들의 임명은 주주총회를 거치게 돼 있고 이것이 이사회가 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의 공기업은 이제 공공부분에는 뭐 공기업도 있고 준정부기관도 있고 한데 민간 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주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주주의 요구 사항인 공공성과 정책 목표라는 목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비영리 기관인 준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는 오직 국민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맞춰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의 개입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고 지배구조의 독립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경우에도 이게 사실 국가나 정치권의 개입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난맥을 보내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한전의 사례를 보면 이 누적되는 적자에도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 민간과 공공기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공공부분의 핵심적인 요소죠. 그리고 사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인권과 노동 그리고 뭐 고객과 협력해서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크게 민간과는 다르지 않는데 민간 기업과 다른 점은 뭐냐면 공공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더 반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설립한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제 부패 방지라는 문제가 우리 OECD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부패에 노출되기가 쉽다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이죠. 환경의 경우에는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간 기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요 사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환경보존이죠. 반면에 발전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ESG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겠죠. 특히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넷제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선진국의 공공기관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기관들은 아직 여기에 잘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ESG의 중요한 강조점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더욱더 증진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영평가가 사실은 공공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2009년, 2010년, 2014년 이렇게 3번의
경영평가위원을 역임을 했는데 이 경영평가 성과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2002년 결과를 보니까 이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해임 건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급의 감봉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변화가 됐어요. 2022년 경영평가 편람을 이제 수정전에 보게 되면 사실 사회적 가치가 여기 25점이나 돼 있죠. 굉장히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연중에 바뀌어가지고 사실 1년 전에 사실 지표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표가 변해서 수정평가 편람을 보면 사회적 책임이 15점으로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성과 관리가 20점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평가가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편람에 보면 사회적 가치가 10점 줄어들고 재무 쪽이 15점이 늘어났는데 이 편람의 내용을 ES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략혁신 지표에서는 이사회 활성화가 난 지표가 있고 국민소통에서는 고객 만족도, 사회적 가치, 또 일자리 균등한 기회에서 신규 고용 증가 등 이런 식의 세부적인 지표가 연결이 돼 있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환경은 겨우 50점 만점이 1.5점. 그러니까 수정 편람에서도 1.5점에 불과하고요. 0.5점이라는 건 이제 과거 수정전 편람입니다. 지배 구조도 5점 정도밖에 해당 안 합니다. 제가 분해를 해보니까. 그리고 사회는 실제로는 13.5점이 배정되어 있어서 경영평가로는 ESG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감사평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일부분을 평가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경영평가 체제로는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평가하거나 장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이 1.5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표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영평가를 좀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영평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마다 PDCA니 뭐 이렇게 이론들이 새롭게 도입되다 보니까 자꾸 지표의 변화가 심한 거고 또 이제 주로 평가위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정권의 강조점에 따라서 지표나 가중치가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평가에서도 사실 그 전에 사회적 가치 부분이 과도하다고 해서 수정 편람으로 바꿨는데 전 정권에서 올린 거를 이번 정권에서 도로 낮춰버린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들은 제가 가보면은 이름까지 경영평가에 맞춰서 바꿔놨는데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거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좀 당혹스러운 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들도 ESG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외 사례를 보니까 공공기관들은 다 ESG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다면 이 경영평가 ESG 평가가 지금 이중평가가 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기관도 지속가능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GRI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경영평가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기준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약간 획기적이긴 하지만 이 GRI 보고 기준에 맞춰서 지속가능 보고서 및 경영평가서를 좀 재편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나로 줄여가지고 평가 기준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환경지표는 조속기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넷제로, RE100, 그 다음에 이제 SBTI, ISO 51000, 14001 이런 것들은 다 선진국의 공공기관들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속기 지표에 취고해서 이걸 갖다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공운위 문제인데 사실 공운위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독립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정책 거버넌스에 있어서 공공을 하려면 사실 공운위가 독립된 조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프랑스의 AP 같은 조직을 보게 되면 떨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공운위가 분리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외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해외의 기관들은 전부 이사회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모두 소유권 관리 지체, 그러니까 결국은 공운이죠. 모든 공공기관을 통합한 전차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앞으로 그런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될 거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UN도 있고 OECD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목표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목표 SDG를 잡아야 되는 거고,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그리고 반부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환경 경영에서는 2050년 넷제로, RE100, SBTI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는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지배구조 이론을 따르고, 사회는 적극적 사회적 가치 이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ESG하고 SDG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환경에서는 넷제로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다음에 이제 ISO 14000, 51000도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환경에서는 이제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RE100 선포한 데는 수자원공사하고 인천공항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SBTI에 가입하고 있는 건 수자원공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넷제로를 선언한 기관들도 이렇게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늦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사실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됩니다. 거기에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공급망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공공부와는 이제 공급망이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죠. 수출 업무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하여튼 그 네 가지를 다 달성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부분에서는 이제 특히 인권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부패 가이드라인을 보면 뇌물이라든지 하는 것이고, 반부패 가이드라인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거는 정치인들을 이 사회에 영입하면 안 된다는 거하고, 공공부문하고 민간하고 왔다 갔다 하는 회전분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이 사회가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 유치할 만큼 보수도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과 차별 우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이 사회가 최고 경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공기업 이사, 이렇게 해서 이사회 의장은 최고 경영자가 분리돼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제가 25가지 정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적인 프랙티컬하는 아주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이제 특히 공기업들은 이제 뇌물 수수나 정치자금 조달 같은 데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다가가고, 청렴에 관한 문제와 리스크를 분명히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에서는 여기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상임 이사를 잘 뽑아야 되는 거고, 정치인들은 배제해야 되는 거고, 회전문 인사도 막아야 되고, 공익신고인은 보호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배구조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ESG 경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경영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1년이라는 것이 경영평가의 결과를 받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다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원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재의 경평 지표는 ESG 주요 지표를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경영평가 지표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경영평가 제도는 그동안 이제 잦은 지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일관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GRI 기준으로 해서 지속 가능 보고서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과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ESG도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한 결과를 벤치마크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선진국들의 선진 사례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국제적으로 공인된 ESG 경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거는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우리가 공기업들이 넷제로, RE100, 그다음에 SBTI 같은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빨리 이런 선언들을 채택하고 환경 문제에 노력하게 하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배구조에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 중심의 경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중요한 점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호 교수님의 첫 번째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